갑작스레 남편을 여인 올가는 오래도록 남편의 차고에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남편은 늘 엄하게 금지했으니까. 하지만 팔아야겠다고 결심하자 어쩔 수 없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비명을 지를 뻔했다. 우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늘 응원에 감사드리며 편안한 감상 되세요. 올가는 마지막으로 식탁을 정돈했다. 투명한 잔에 든 호박빛 홍차, 도자기 접시 위에 아몬드 쿠키, 새하얀 냅킨. 모든 것이 언제나 그들의 집처럼 완벽했다.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에 그녀는 미소 지었다. 세묘는 언제나 정확히 제 시간에 귀가했다. 올리야, 나왔어. 낮고 든든한 그의 목소리가 집안에 퍼졌다. 올가는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현관으로 서둘렀다. 결혼 15년째였지만 남편이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여전히 두근거렸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올가는 그의 코트를 벗겨주었다. 세묘는 그녀를 안아 평소보다 길게 손길을 머물렀다. 늘 그렇지, 뛰어다니고 회의하고. 완전히 지쳤어. 그는 미간을 문지르더니 넌? 하고 물었다. 올가는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관자놀이의 새치가 더 늘어 있었다. 왜 이제야 눈에 띄었을까? 이상했다. 당신 좋아하는 저녁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레나한테 전화 왔어요. 또 돈 좀 빌려 달라더군요. 세면의 표정이 살짝 굳더니 금세 미소 지으며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오늘은 그 얘기 하지 말자, 올리야. 대신 이거.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벨벳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올가가 놀라 외쳤다. 열어보면 알지. 상자 안에는 흰 금으로 만든 사파이어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섬세하면서도 값비싸 보여. 올가는 숨이 막혔다. 세면, 이건 아무 기념일도 아닌데. 사랑하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데 무슨 날이 필요해. 그는 조심스레 목걸이를 꺼내 그녀 목에 걸어주었다. 넌 내 하나뿐인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는 이상했다. 거의 미안해하는 듯 했다. 하지만 올가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그들에겐 멋지고 단단한 결혼이 있지 않은가? 친구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행복.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올가는 세면이 요즘 폰을 자주 재킷에 두고 다닌 걸 떠올렸다. 전에는 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한 번은 그녀가 전화를 받으려 하자 그가 말 그대로 낚아채듯 가져간 적도 있었다. 사업 파트너들이야. 받지 마. 그때 올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애써보지 않으려 했을지도. 이틀 뒤 세묘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업무 미팅 도중이었다. 심근경색이라고 의사는 말했다. 45세요. 올가는 스스로의 말을 믿지 못했다. 이후의 일들은 흐릿한 악몽처럼 엉겨붙었다. 시신 확인, 장례 준비, 조화, 끝없는 전화와 메시지. 올가는 안개 속을 걷듯 필요한 일들을 기계적으로 해냈다. 울 수도 없었다. 모두가 눈물을 기대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처음 보는 얼굴도 적잖았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남편분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끝없이 되풀이하는 말을 들으며 올가는 고개만 끄덕였다. 어떻게 저 낯선 사람들이 세면을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오직 단 한 친구, 마샤만이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뭐라도 먹어. 그녀는 샌드위치를 올가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너 쓰러지겠다. 사흘째 커피만 마시잖아. 배 안 고파. 올가는 속삭였다. 피곤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이해가 안 될 뿐이야. 어떻게? 그저께만 해도 우리 차를 마셨는데. 마샤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넌 강해, 올리야. 이겨낼 거야. 나 항상 내 옆에 있을게, 알지?
조문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 레나가 다가왔다. 눈은 울어서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그 표정 속 어딘가 사냥감 노리듯 예민한 기색이 올가를 불편하게 했다. 정말 유감이야. 동생. 레나는 달큰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그녀를 껴안았다. 알잖니, 세묘는 내겐 형부 그 이상이었어. 올가는 고개만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지금 그녀는 친언니의 존재를 견디기 힘들었다. 있지. 레나의 목소리가 일순식간에 실무적으로 바뀌었다. 아직 재정 얘기는 생각 못했겠지만 세면이 내게 빌려준 돈은 돌려드리고 싶어. 올가는 어리둥절했다. 무슨 돈? 넌 늘 나한테만 빌려달랬지. 세면은 당연히 너에겐 말 안 했겠지. 레나가 재빨리 잘랐다. 넌 푼돈에도 난리잖아. 근데 정말 힘들 땐 형부가 가끔 도왔어. 올가는 속이 울렁거렸다. 지금은 그 얘기 못하겠어, 레나. 나중에. 그래, 동생의 레나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냥 알아두라는 거야? 널 부양하는 건 내 몫이니까. 이제 넌 유복한 과부잖아. 그 말이 올가의 가슴을 콕 찔렀다. 유복한 과부. 레나는 늘 가장 아픈 단어를 골라냈다. 장례 후 무겁고 공허한 날들이 이어졌다. 올가는 집 안을 서성이며 자리를 잡지 못했다. 15년 동안 그녀의 삶은 세면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의 일정, 그의 습관, 그의 바람. 이제는 텅 빈 공간과 침묵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런데 문득 그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나 정말 아는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스쳤다. 세묘는 일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꼭 필요한 것만. 괜히 너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그가 늘 그렇게 말했다. 그녀도 따져 묻지 않았다. 당연한 듯 받아들였다. 장례 일주일 뒤 공증인이 찾아왔다. 키가 작고 머리가 듬성듬성한 남자, 낡은 서류 가방과 사려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올가 안드레예브나. 그는 따뜻하고 마른 손으로 악수했다. 고인의 유언장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둘은 주방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공증인 빅토르 파블로비치는 서류 뭉치를 꺼내 또박또박 말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법적 배우자인 부인께서 아파트, 차량, 예금 계좌, 그리고 고인의 회사 지분 별표 51% 별표를 상속받습니다. 모든 서류는 완료되었고 법적 문제도 없습니다. 올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좋았다. 돈이 세면을 돌려줄 리 없으니까.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다. 사망 사흘 전 고인이 유언장을 수정하셨습니다. 특정 문서들을 특정인들에게 전달하라는 조항을 추가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올가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게 문제입니다. 빅토르 파블로비치가 두 손을 벌렸다. 그 명단과 문서 목록이 없습니다. 아마 세면 알렉산드로비치께서 새 버전을 완료하시기 전에 떠나신 것 같습니다. 올가는 몸을 떨었다. 사흘 전 바로 그날은 그가 목걸이를 선물하던 밤이었다. 공증인이 떠나자 전화가 또 울렸다. 레나였다. 올야, 우리 얘기해야 해. 급한 일이야. 다급하고 신경질적인 톤. 레나, 지금은 힘들어. 세면의 유언에 관한 거야? 내가 모르는 걸 난 알아. 올가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함이 흘렀다. 지금은 어떤 고백도 듣고 싶지 않아. 나중에. 하지만 돈이... 레나, 그만. 올가의 목소리에 강철이 서렸다. 잠시 정적. 좋아. 마침내 레나가 으르렁대듯 말했다. 나중에 모른 척했다고는 하지마오. 모든 게 밝혀지면 내 곁엔 나밖에 없어. 올가는 전화를 끊었다. 레나는 늘 그랬다. 협박과 조종. 엄마도 특히 사춘기에는 레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서랍장 위에 놓인 열쇠 꾸러미로 갔다.
세면의 열쇠였다. 집과 차키 사이로 올가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작고 특이한 모양의 열쇠가 껴 있었다. 차고 박스 열쇠였다. 차고는 세면이 단 한 번도 그녀를 들이지 않은 공간이었다. 여자가 기름때 범벅 도구들 사이에서 뭐 할 게 있어 그가 미소 지으며 말하곤 했다. 같이 가보자고 하면 늘 그렇게 넘겼다. 올가는 열쇠를 들어 손 안에서 굴려보았다.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자라났다.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기분. 어쩌면 거기에 세면이 유언에 넣으려던 바로 그 문서들이 있는 건 아닐까? 결혼 15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남편의 말을 거스르지 않았고 그의 결정을 의심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대답을 찾을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었다. 그러고 보니 다른 이상한 점들도 있었지 볼가는 생각했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한결 상기되고 쉬어온 사람처럼 보였고 전화가 오면 늘 발코니로 나가 받았다. 올가는 늘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파고들지 않는 편이 더 편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걸 설령 그 진실이 얼마나 쓰라릴지라도. 올가는 단호히 일어섰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한다. 다음 날 아침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차고 조합으로 향했다. 처음 와 본 곳이었다. 낙서가 뒤덮인 콘크리트 박스들, 줄 사이로 버려진 쓰레기, 기름 냄새. 모든 것이 낯설었다. 세면의 차고는 맨 끝 줄의 마지막 한 벗겨진 페인트의 무거운 철문은 그의 깔끔한 취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열쇠는 힘겹게 돌아갔다. 안은 어둡고 눅눅한 냄새가 났다. 올가는 스위치를 더듬어 켰다. 불이 번쩍 켜지는 순간 그녀는 문턱에서 굳어섰다. 그곳은 차고도 공구 창고도 아니었다. 벽 전체가 사진과 신문 스크랩, 어떤 도표들로 빼곡히 덮여 있었고 가운데 테이블엔 서류 폴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한켠에는 잠긴 금고. 올가는 천천히 벽으로 다가갔다. 사진. 셀 수 없이 많은 사진 속엔 세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는 세면이 아니었다. 늘 점잖고 절제되어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남자가 아니라 단출한 옷차림의 어수선한 기색, 표정도 전혀 달랐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진에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한 여자. 수십 장의 사진 속 남편 옆에는 늘 같은 여자가 있었다. 아름답고 올가보다 조금 젊어 보이며 긴 짙은 머리와 단단한 눈빛을 가진 여자. 올가의 손이 떨렸다. 사진 뒷면의 날짜에 눈길을 옮겼다. 최근 5년, 7년, 10년, 거의 결혼 내내였다. 선반 위 액자에는 세면, 그 여자, 그리고 30살가량의 젊은 남자가 함께인 사진이 놓여 있었다. 셋은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마치 가족처럼. 사진 뒷면에는 나탈리아와 안톤, 2024년 8월이라 적혀 있었다. 올가의 목이 콱 막혔다. 2024년 8월 불과 석 달 전 그녀가 저녁을 차리고 남편의 출장 귀가를 기다리던 바로 그때 그는 누구와 사진을 찍고 있었던가? 애인과? 아니면 그 젊은 남자는 그의 아들일 수도 있는가? 어떻게 몰랐지? 15년을 전혀 다른 사람과 산 셈이었다. 올가의 생각은 뒤엉켰고 시선은 사진에서 사진으로 휘청였다. 넘어지지 않으려 책상 모서리를 움켜쥔 그녀의 눈에 펼쳐진 서류철 한 장이 들어왔다. 유명 클리닉의 로고가 찍힌 종이 지난달 날짜의 의학 소견서였다. 환자, 테르레츠키 S.A. 진단, 관상동맥 질환. 안정형 협심증. 심근경색 고위험. 올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세면은 알았다.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년간 이중 생활을 했다. 목걸이, 갑작스런 다정함, 유언장 변경. 모든 것이 섬뜩한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들키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그러나 분명한 걸음. 올가는 획 뒤돌았다. 차고 문간에 사진 속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안톤. 키가 크고 짙은 머리, 그리고 세면과 똑같은 눈. 안녕하세요. 올가 안드레예브나. 그는 웃지 않고 차분히 말했다. 여길 더 일찍 오실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올가는 속에서 공포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세면 알렉산드로비치의 아들입니다. 그가 잠시 뜸을 들인 뒤 말했다. 그리고 상속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방이 빙글 도는 듯 했다. 올가는 책상 모서리를 더 꽉 움켜쥐었다. 무슨 착오가 있는 거예요? 세면에게 주리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안톤은 몇 걸음 앞으로 나왔다. 희미한 전등 아래 그의 얼굴은 사진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당신들에게는 없었죠. 그는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제 어머니와 세면에게는 제가 있었어요. 올가가 쥐고 있던 사진으로 그의 시선이 스쳤다. 보아하니 우리 가족사는 이미 대강 접하신 듯하네요. 우리 가족사라니 그 한마디가 뺨을 때리는 듯 아팠다.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안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압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어요. 당신은 그의 다른 삶을 모른다고. 그는 올가 맞은편 낡은 의자에 앉았다.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세면을 닮아 있었다. 침착하고 확신에 찬 동작. 혈연의 닮음은 부정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알게 해 죄송합니다. 안톤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진단을 받고 이야기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죠. 올가는 겨우 숨을 고르고 물었다. 방금 상속이라고 했죠? 네, 아버지는 비공식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저는 그게 여기 금고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다만 그 금고는 당신 열쇠가 있어야 열려요. 그는 올가의 손에 든 작은 열쇠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건 차고 열쇠예요. 차고 겸 금고 열쇠죠. 안톤이 끄덕였다. 아버지는 이런 이중 장치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좋아했지? 이를테면 15년짜리 이중생활 같은 거. 올가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만약 내가 그 금고를 열고 싶지 않다면 그녀가 느닷없이 물었다. 그가 또 뭘 숨겼는지 더는 알고 싶지 않다면? 안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은 평생 그와 산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른 채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거기 들어있는 건 우리 얘기만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죠? 돈, 사업, 그의 진짜 일에 관한 것들. 올가는 아픈 손바닥으로 열쇠를 꽉 움켜쥐었다가 단호히 금고 앞으로 걸어가 열쇠를 꽂았다. 초인종 소리에 마샤가 잠에서 깼다. 문 앞에는 올가가 서 있었다.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생기 없는 눈, 그리고 커다란 서류철을 품에 안고. 올야, 무슨 일이야? 마샤는 친구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얼굴이 반쯤 없어졌어. 내 도움이 필요해. 올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리고 자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 대답 대신 마샤는 말없이 그녀를 꼭 안고 부엌으로 데려갔다. 올가의 살균된 반짝임과 달리 이 집 부엌에는 생활의 흔적이 넘쳤다. 냉장고엔 아이 그림, 싱크대엔 덜 씻긴 컵, 창가엔 무성한 바질 화분. 평범한 삶의 포근한 어수선함. 이야기해봐. 마샤가 지난 차를 앞에 놓았다. 무슨 서류들이야? 올가는 폴더의 내용을 책상 위에 펼쳤다. 사진, 계좌 명세서, 각종 계약서. 세묘는 이중생활을 했어. 그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히 말했다. 다른 여자가 있었고 아들도 있었어. 30살. 마샤가 휘파람을 훅 불었다. 와. 진짜 나쁜. 그녀는 입을 막았다. 미안. 근데 괜찮아. 올가는 지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말 나쁜 인간이었어.
그리고 난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 본 바보였고. 마샤는 친구를 뚫어지게 보더니 말했다. 넌 바보가 아니야? 그냥 남편을 믿은 거지? 그건 정상적인 일이야. 그건 눈먼 믿음이었지. 올가가 응수했다. 이것 좀 봐. 그녀는 몇 장의 은행 명세서를 꺼냈다. 봐. 매달 다른 은행의 계좌로 큰돈이 빠져나가. 확인해 보니까 수신인이 나탈리아 베르틴스카야. 사진 속 그 여자야. 그리고 이 남자 그의 아들. 그럼 그 아들 안톤이라는 사람은 뭘 원해? 돈. 이상하게도 아닌 것 같아 올가가 눈살을 찌푸렸다. 세면이 이미 사업 지분 일부를 그에게 넘겨놨대. 공식적으로 그의 회사 중 하나의 공동 소유주로 올라가 있어.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세상을 마샤가 사진 속 검은 머리의 아름다운 여자를 바라보며 놀랐다. 아파 보이진 않는데. 암, 급속 진행형. 의료 서류를 보니 3달 만에 볼가는 서류를 건성으로 넘기며 두 무더기로 나눴다. 가장 이상한 건 뭔지 알아? 그녀가 고개를 들어 마샤를 보았다. 이 금고 안에는 그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다른 가족에 대한 정보도 있었어. 오프쇼어 회사 서류, 자금 유출 도식, 해외 법인들과의 계약서들. 내 생각엔 세면이 합법 사업만 한 게 아니야. 마샤가 다시 휘파람을 불었다. 그럼 너 무슨 범죄랑 얽힌 거 아니야? 몰라. 올가가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너무 복잡해. 이것 봐에 그녀가 문서를 또 한 장 꺼냈다. 이건 위임장이야. 세면이 어떤 사람, 이골이 레비츠키라는 자한테 발급한 것. 세면이 죽을 경우 이 레비츠키가 상속 정식 배분 때까지 모든 자산의 관리 권한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 마샤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안톤은 그 레비츠키에 대해 아는 거 없어? 모르겠어. 그는 이 비공식 유언장에만 신경 쓰고 있었거든. 세면이 죽기 2주 전에 쓴 거라네. 올가는 종이를 4번 접어둔 것을 꺼냈다. 공증도 안 받고 그냥 마지막 뜻을 적어 놓았어. 그녀가 펼쳤다. 세면의 필체. 고르고 자신감 있는 글씨. 내 사망 시 재산을 다음과 같이 나눌 것을 부탁한다. 올가에게는 우리 아파트, 내 공식 사업 지분, 그리고 개인 계좌 자금의 50%. 안톤에게는 나머지 50%와 이미 그의 명의로 등재된 메르쿠리 앤 회사의 지분. 류냐에게는 전원주택 매각 대금의 20%. 잠깐 마샤가 손을 들었다. 류냐, 내 동생 말이야? 올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속 읽었다. 특히 명시하노니 레나는 보상으로 이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줄이 뚝 끊겨 있었다. 무슨 보상? 마샤가 찌푸렸다. 몰라. 집, 물질적인 안락함, 아무런 스캔들도 없는 삶. 내가 좋아하던 대로 조용하고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삶이었다. 올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레나, 나 그 사람의 차고에 갔었어. 거기서 비공식 유언장을 봤어. 잠시 동안 언니의 얼굴이 굳었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표정을 다잡았다. 그래서 그녀는 수정잿더리에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그 안에 흥미로운 게 있었거든. 너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 올가는 동생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가 너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어. 왜, 레나. 세면이 너한테 뭘 줘야 했지? 레나는 말없이 완벽하게 손질된 손톱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다. 침묵에 대한 대가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냉담했다. 그 사람의 두 번째 가족에 대해 입 다물어준 데가 올가는 다리가 풀려 맞은 편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너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야? 물론이지. 왜? 레나는 일어나 밭 쪽으로 걸어갔다. 한 잔 마실래? 좋은 코냑이 있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두 잔을 따르고 하나를 올가에게 내밀었다. 10년 전쯤 우연히 알게 됐어. 세면, 그 여자 나타샤, 그리고 그들의 아들.
그들이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 아주 행복해 보였지. 그녀의 목소리엔 씁쓸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가 날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다가와 아무에게도, 특히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너는 동의했어. 올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친자매인데 내가? 그럼 내가 뭘 해야 했는데? 레나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내게 달려가서 너희 남편 바람났어 하고 외치라고. 넌 나를 믿지 않았을 거야? 질투한다고, 내 완벽한 행복을 망치려 든다고 했겠지. 그녀는 콘약을 한 모금 크게 삼켰다. 게다가 세면이 돈을 제안했거든. 꽤 괜찮은 돈이었어. 그땐 나도 겨우겨우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래, 받았고 그 뒤로도 계속 받아왔어. 올가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이 없었다. 머릿속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지만 그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알아? 레나가 잔을 다시 채우며 말했다. 그 사람 정말 널 사랑했어.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타샤는 그의 열정이었고 넌 그의 평온한 섬이었지?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쉬어간다고 말하곤 했어. 올가는 잔을 탁자에 세게 내려놓았다.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우리 결혼에 대해 그가 뭐라 했는지 나한테 말하지 마. 넌 나를 배신했어, 레나? 친동생인 나를. 난 널 보호했어. 레나가 벌떡 일어나며 콘약을 흘렸다. 내가 보길 원치 않던 진실로부터,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현실로부터 말이야. 넌 언제나 그랬지? 항상 올바른 척, 모든 걸 규칙대로 하던 내가 뭐를 얻었는데? 내 남편에게 평생 속고 산 집안 일꾼이 됐잖아. 두 자매는 서로 마주 섰다. 겉모습은 닮았지만 속은 너무나 달랐다. 하지만 지금은 내 얘기가 아니야. 올가가 갑자기 말했다. 세면이 너에게 남기고 싶어 했던 거 말이야. 시골집 매각 수익의 20%를 너에게 주려 했어. 왜? 레나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또 뭐가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메마르게 울렸다. 하지만 넌 그걸 들을 준비가 안 됐어. 지난 이틀 동안 내가 알아낸 걸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놀랄 일은 없어. 올가가 말했다. 레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엔 결심과 두려움이 섞인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다. 나 임신했어, 올야. 그리고 아이는 세면의 아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에 무겁고 뚜렷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올가는 동생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해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연인이었고 단순히 침묵한 게 아니라 배신을 택했다. 얼마나 됐어? 올가의 목소리는 부자연스러울 만큼 차분했다. 10주, 레나는 무의식적으로 배에 손을 얹었다. 그의 죽음을 알기 일주일 전에 알게 됐어. 그는 알고 있었어. 올가가 물었다. 레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뭘 했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올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었다. 세상에, 레나,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녀는 동생에게 다가섰다. 넌 내 동생이잖아.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 레나가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마음이란 걸 어떻게 통제해? 마음, 올가는 분노를 삼키며 말을 이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배신이지. 사랑에 대해 내가 뭘 알아? 레나가 반격했다. 넌 평생 지침서대로만 살았잖아. 올바른 남편, 올바른 집, 정확히 7시에 올바른 저녁 식사. 넌 그가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 하지만 나는 적어도 살아있다고 느꼈어.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올가는 귀가 멍해질 정도로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평생 알아왔다고 믿었던 사람, 그 동생이 완전히 낯설게 느껴졌다. 난 갈게. 그녀는 문 쪽으로 향했다. 어디로 갈 건데?
레나가 뒤에서 소리쳤다. 그 거짓 위에 세운 완벽한 집으로 돌아가게? 내 인생은 환상이야, 올야. 적어도 난 내 자신에게 솔직해. 올가는 문고리를 잡은 채 돌아보았다. 솔직하다고? 친언니의 남편과 잠자리를 가진 걸 그게 솔직함이라고 불러. 레나의 얼굴이 분노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럼 이제 내가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거스르겠다는 거야. 그녀가 한 발 다가섰다. 그가 내게 남긴 상속분을 주지 않겠다고 말해봐. 내가 나보다 더 낫다고, 그 도덕성 뒤에 똑같이 추한 악의를 숨기고 있지 않다고 증명해봐. 올가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의 뜻을 따를 거야? 너 때문이 아니라 아이 때문이야. 그 애는 아무 잘못 없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고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달아오른 얼굴을 식혔다. 올가는 발길 닿는 대로 인적 없는 거리를 걸었다. 안은 이미 마비된 듯했다. 분노도, 슬픔도,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멀리서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두 얼굴의 남편, 그 남편의 연인이 된 친동생, 그리고 존재조차 몰랐던 30살짜리 의붓아들. 이제는 그들의 아이까지. 세면의 피, 레나의 피, 그들의 공동의 피였다. 핸드백 속 전화기가 울렸다. 올가는 움찔하며 꺼냈다. 올야, 어디야? 걱정돼. 나도 몰라. 그냥 걷고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친구 마샤의 목소리엔 불안이 묻어 있었다. 레나가 세면의 아이를 가졌어. 뭐라고? 마샤가 숨을 삼켰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지금 갈게. 위치 공유해줘. 20분쯤 뒤 택시가 도착했고 마샤가 급히 내려오며 재킷을 여몄다. 그녀는 말없이 올가를 꼭 안았다. 우리 집으로 가자. 혼자 있으면 안 돼. 차 안에서 올가는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다. 질투라는 게 늘 사소하고 비열한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알겠어. 질투가 인생을 부숴버릴 수도 있다는 걸. 레나는 늘 나를 부러워했어. 내 결혼, 내 집, 내 삶,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걸 가져갔지? 조각조각, 부스러기처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마샤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덜 아픈 건 아니야. 마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올가는 이미 기운이 다 빠져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 점을 바라보았다. 차 마실래? 아니면 좀 더 강한 거? 아무것도 마시기 싫어. 그냥 깨어났으면 좋겠어. 이게 전부 꿈이었으면. 이제 어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 다시 그 집으로는 못 돌아가. 그 침대에서 잘 수도, 그 접시로 밥을 먹을 수도, 그 공기를 마실 수도 없어. 모든 게 거짓으로 얼룩져 있으니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마샤가 시계를 보며 놀랐다. 거의 자정이야. 누굴 기다려? 아무도. 마샤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서 눈구멍으로 내다봤다. 어떤 남자야? 어떻게 생겼어? 젊고 키 크고 머리카락이 짙은 색이야. 안토니야. 올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열어줘. 문이 열리자 안토는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올가를 보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그는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집에 가봤는데 안 계시길래 언니네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레나가 이 주소를 줬다고 올가가 놀라 물었다. 아니요. 안토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께서 당신들의 모든 가까운 사람들의 주소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올가는 생각했다. 그 사람은 죽어서도 모든 걸 통제하고 있네. 무슨 일이시죠?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급한 일입니다. 마샤가 의문스러운 눈으로 올가를 보았다. 올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안토는 방 안으로 들어오며 무심결에 주위를 살폈다.
그는 언제나 상황을 평가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저는 마샤예요. 올가의 친구가 자신을 소개했다. 그럼 난 빠질게요. 두 분 이야기하세요. 아니, 올가가 그녀를 막았다. 같이 있어 줘. 너한테 숨길 건 없어. 안토는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의자 끝에 앉았다. 오래 머물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오늘 레비츠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말을 꺼냈다. 거래를 제안하더군요. 올가의 몸이 긴장했다. 무슨 거래요? 그가 말하길 내가 아버지 금고에 있는 서류를 넘기면 메르쿠리 회사의 내 지분 전부에 대한 통제권을 얻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서류, 당신에게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가 나와 얘기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가 당신이 이미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둘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고요? 올가는 비웃듯 미소 지었다. 그는 거짓말했어요. 나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안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이어갔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떠난 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게오르기 발렌티노비치 크레브초프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었죠. 그 이름 아시나요? 올가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말하길 아버지가 회사들을 통해 옮기던 자금을 진짜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서류 전부가 3일 안에 그에게 반환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요. 마샤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건 협박이잖아. 맞아요. 안토니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분명 협박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안토니 계속했다. 아버지가 단순히 세금 회피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범죄 자금 세탁소였던 거겠죠? 올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요함을 보면 금액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마샤가 불안하게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다. 좋아요.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지금 2명의 다른 사람이 같은 문서. 한 명은 보호를 제안하고 다른 한 명은 협박을 하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냥 그 문서들을 넘기고 이 모든 걸 잊는 거예요. 올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난 세면의 더러운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안토니 고개를 저었다. 레비츠키는 해외은행의 도장이 찍힌 문서들을 언급했고 크레브초프는 전자암호 키와 계좌 접근 코드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 생각엔 그건 서로 다른 문서들이에요. 그럼 그 모든 게 어디 있죠? 마샤가 물었다. 일부는 우리가 이미 열어본 아버지의 금고에 있었어요. 안토니 대답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신중했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곳에 보관했을 겁니다. 올가는 세면의 비공식 유언장을 떠올렸다. 거기 은행 금고 열쇠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 맞아요. 안토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열쇠는 어디 있죠? 세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침묵을 깨뜨린 건 마샤였다. 올가, 너희 집 물건 다 살펴봤어? 그 사람이 어딘가에 숨겨뒀을 수도 있잖아. 난 뭘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올가가 두 손을 내저었다. 열쇠는 어떤 모양이든 될 수 있잖아. 그때 안토니 갑자기 몸을 세웠다. 목걸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께 목걸이를 선물하셨죠. 올가는 본능적으로 목을 만졌다. 지금은 아무 장식도 없었지만 그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래요. 이틀 전에. 어떻게 아셨어요? 그가 언급했어요. 특별한 선물이라고요. 안톤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다.
그 목걸이는 지금 어디 있죠? 집에 있는 보석함에요. 올가는 그제야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깨달았다. 그걸 확인해 봐야겠어요. 아버지는 늘 중요한 걸 제일 눈에 띄는 곳에 숨기셨잖아요. 숨기고 싶으면 잘 보이는데 둬라,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죠. 집안은 오래된 공기와 침묵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올가, 안톤, 그리고 마샤는 현관에 작은 조명만 켜고 들어갔다. 보석함은 침실에 있어? 올가가 문 쪽으로 향했다. 그때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 모두 동시에 멈춰섰다. 거실 어둠 속에 누군가 있었다. 움직이지 마시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정하세요. 조명이 켜졌다. 은은한 램프 불빛 속에서 그들은 이고르 레비츠키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 제 집에 무단 침입하신 겁니까? 올가가 분노한 목소리로 물었다. 침입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전화했으면 됐을 텐데요. 안톤이 경계하듯 말했다. 여러 번 했습니다. 레비츠키가 올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이 받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크레브초프에게서 전화 받으셨죠? 안톤이 긴장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가 나한테도 전화했거든요. 레비츠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도 3일을 줬습니다. 그는 내가 그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들이 가지고 있거나 조만간 찾게 될 거겠죠. 은행 금고 열쇠 말입니다. 우린 그런 건 모릅니다. 올가가 거짓말했다. 레비츠키는 부드럽게 그러나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올가 안드레예브나,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세묘는 사실은 크레브초프가 아니라 그의 파트너들에게 속한다는 걸 증명하는 문서요. 그럼 그걸 당신은 왜 원하죠? 마샤가 물었다. 레비츠키는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말할지 고민하는 듯 했다. 나는 그 파트너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내 임무는 크레브초프가 자기 것이 아닌 자금을 가로채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범죄자들끼리의 싸움이네요? 올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우릴 그 싸움에 끌어들이겠다는 건가요? 나는 당신들이 살아남길 바랍니다. 레비츠키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크레브초프는 증인을 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당신들에게 그리고 당신들 모두에게 올 겁니다. 나는 보호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할 만큼의 돈도요. 어디에서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상황의 심각함을 느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올가가 마침내 말했다. 물론입니다. 레비츠키는 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진 마세요. 시간은 이미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가 떠나자 올가와 안톤, 마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 이거 정말 불길한 예감이 들어? 마샤가 가장 먼저 침묵을 깼다. 마샤가 말했다. 나도 그래. 안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올가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젖혔다. 밖은 막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심코 씁쓸하게 웃었다. 불법 문서를 누구에게 넘길지 자기가 결정하게 될 거라고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다. 평생 올바르게 살려고 애썼고 법과 양심을 지키며 살려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세상에는 진실과 거짓, 선과 악 사이에 뚜렷한 경계 같은 건 없었다. 다만 더 작은 악을 고르는 선택,
그리고 누구의 진실이 내 목숨을 지켜줄지의 문제만 있을 뿐이었다. 내일 세면의 사무실로 가자.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금고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은요? 안톤이 물었다. 올가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할 만큼 확고한 결의가 비쳤다. 그 다음은 우리 셋이 함께 결정해. 이른 아침은 부슬비로 그들을 맞이했다. 올가는 택시 창밖으로 회색빛 거리들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눈물처럼 느껴졌다. 옆자리에는 말없이 앉은 안톤, 뒷좌석에는 마샤가 있었다. 그들은 도시 중심의 오피스 빌딩, 세면이 일하던 곳으로 향했다. 거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죠? 올가가 침묵을 깨고 안톤을 바라보았다. 한 달 전 그는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보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내 지분 문제를 상의하자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어. 올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안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일 줄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올가가 내내 느껴온 것과 같은 당혹감이 비쳤다. 아버지를 잃는다는 건 비록 복잡하고 모순적인 사람이었다 해도 결국은 상실이었다. 이상하게도 그들과 그들을 잇는 것은 같은 슬픔과 같은 피라는 사실이었다. 뒷좌석의 마샤는 서로 너무도 다르면서도 미묘하게 닮은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같은 손짓, 같은 고개 각도, 심지어 말을 잇기 전 잠시 멈춰 생각을 모으는 버릇까지 닮아 있었다. 이상하지? 올가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평생 아이를 꿈꿨는데 알고 보니 이미 다 큰 의붓아들이 있었고 나는 그 존재조차 몰랐던 거야. 안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아이를 원하셨나요? 그럼 올가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세묘는 늘 때가 아니라고 했지? 먼저 기반을 더 다지고 그 다음엔 더 큰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늘 이유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 결국 나는 받아들이게 됐고 택시는 아우라라는 이름의 유리 마천루 앞에 멈췄다. 올가는 차에서 내리며 낮게 깔린 가을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상층부를 올려다보았다. 저기 14층에 테라인베스트 세면 테를레츠키의 공식 회사 사무실이 있었다. 남편의 삶에서 그녀가 거의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조각. 함께한 15년, 그런데도 말해지지 않은 것들로 벌어진 심연. 우릴 들여보내줄까? 건물로 다가서며 마샤가 물었다. 열쇠랑 출입카드가 있어요. 안톤이 답했다. 공식적으로 나는 공동 소유자라 그곳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오르는 동안 올가는 목걸이가 든 작은 상자를 불안하게 손끝에서 굴렸다. 세면이 죽기 이틀 전에 준 사파이어 목걸이. 그것은 그의 사무실 금고 비밀번호를 품고 있었다. 겉은 아름답지만 잔혹한 진실을 숨긴 물건, 마치 그들의 결혼처럼. 테라인베스트 사무실은 고요함과 벽에 밴 듯한 커피 향으로 그들을 맞았다. 절제된 가구, 회색과 파란색이 줄을 이루는 색감, 완벽한 정렬. 모든 것이 주인의 성격을 말해주었다. 세묘는 늘 절제와 기능을 사랑했다. 그의 방은 복도 끝에 있어요. 안톤이 손으로 가리켰다. 저 유리문 뒤 사무실로 가는 길에 올가는 벽에 걸린 사진들 앞에서 걸음을 늦췄다. 세묘는 중요한 사람들과 악수하고 어딘가에 준공 테이프를 자르고 차트와 프레젠테이션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매 장면 속에 그는 집에서의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자신만만한 사업가, 냉정한 협상가, 성공한 실업가. 그의 집무실은 그녀가 알지 못했던 그의 삶의 또 다른 면모로 가득했다. 파노라마 창이 있는 널찍한 방, 육중한 책상, 값비싼 가죽 의자. 벽에는 추상화 한 점이 걸려 있었고 안톤의 말로는 그 뒤에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안톤이 그림을 들어 올리자 벽에 매립된 전자 금고가 드러났다. 올가는 목걸이를 꺼내 잠금해서 금속판을 조심스럽게 분리해 코드를 확인했다. 제가 할게요. 안톤이 금속판을 받아 금고 패널에 코드를 입력했다. 낮은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다. 안에는 문서가 든 몇 개의 폴더와 작은 상자,
그리고 태그가 달린 평범한 금속 열쇠가 있었다. 아마 은행 금고 열쇠겠죠. 안톤이 태그를 살피며 말했다. 번호로 보아 중앙은행 지점 같아요. 올가는 폴더 하나를 펼쳤다. 계약서, 계정 명세, 명목상 숫자와 법률 용어들 그 뒤로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숨어 있었다. 수년 동안 이런 건이 얼마나 많았을까? 세면의 손을 거쳐 간 돈은 얼마나 됐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돈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하지만 그녀의 시선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어두운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다. 안에는 USB와 볼까에게라고 적힌 봉투가 들어 있었다. 내 거야. 안톤이 봉투를 건네자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올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 세면에 익숙한 필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다. 주던 편안함과 평온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 이제 너는 내 이중생활을 알게 되었을 테고 아마 레나의 아이에 대해서도 알겠지. 그녀를 지나치게 미워하지는 마. 모든 건 내 잘못이야. 나는 그녀의 약점과 내게 품었던 질투를 내 목적에 이용했어. 나는 내가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수년 동안 나는 유령 회사들을 통해 돈을 이동시키는 일을 했어. 위험한 사람들이 내 금융장치를 이용했고 나는 내 몫을 챙겼지.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 없어. USB에는 정보가 들어있어. 그건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보험이 될 수도, 내 위험이 될 수도 있어. 가능하면 나를 용서해줘. 나는 널 사랑했어. 나만의 방식으로였지만 사랑했어. 세면 올가는 편지를 다 읽고 말없이 안톤에게 건넸다. 그는 빠르게 눈으로 훑었고 얼굴이 어두워졌다. 은행 금고, USB, 그는 열쇠를 손에서 굴리며 중얼거렸다. 보아하니 우리에게 어떤 보호 장치를 남기려 했던 것. 문간에 레나가 나타났다. 우아한 드레스에 완벽한 헤어와 메이크업. 우리를 보자 잠깐 굳어섰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여기 있었군요.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여기 올 거면 미리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올가가 얼떨떨해 묻자 레나는 열린 금고를 힐끗 보며 책상으로 다가왔다. 너희랑 똑같이 답을 찾는 중이야. 보니까 뭔가 찾은 것 같네. 단토는 반사적으로 USB와 편지를 자기 몸으로 가렸다. 어떻게 들어왔지? 그가 의심스레 묻자 레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열쇠가 있거든. 나 세면이랑 일했어. 일했다고? 올가는 귀를 의심했다. 무슨 의미야? 글자 그대로 레나는 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문서 정리, 일정 조율, 때로는 협상도 도왔지. 벌써 3년 됐어. 그리고 그 3년 동안 그와 눈이 맞았다는 거야. 올가는 간신히 분노를 눌렀다. 아니야, 레나는 시선을 피했다. 그건 나중 일. 대략 8개월 전 올가는 깊게 숨을 들이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다스리려 했다. 소리 지르고 울고 무엇이든 내던지고 싶었지만 대신 그는 고른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랬어, 레나? 넌 내 동생이잖아. 레나는 손가락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침묵하다가 마침내 짜내듯 말했다. 설명이 쉽지 않아. 처음엔 그저 일이었어. 돈도 좋았고 할 일도 흥미로웠고. 그러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지? 그는 자기 일 얘기를 해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던 것들을 나를 믿고 털어놨어. 그래서 내가 내 남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올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레나는 말을 멈추었다가 더 낮게 이었다. 우리가 진지해질 거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건 약함이었고 실수였어. 그런데 내가 아이를 알게 됐을 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쓸었다. 그는 모든 걸 수습하겠다고,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 너에 대해서도. 레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늘 모든 걸 통제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 올가는 눈앞에 동생이 낯설었다. 어린 시절 함께 놀고 비밀을 나누며 어려울 때 서로의 편이 되어주던 그 레나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언제부터 모든 게 어긋나 버렸을까?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그녀는 낮게 물었다. 넌 내가 믿어온 모든 걸 무너뜨렸어. 내 결혼, 내 가족, 너에 대한 내 신뢰를. 무너뜨릴 게 뭐가 있었는데 레나가 뜻밖의 날카롭게 받아쳤다. 거짓 위에 수년간 버텨온 너희 완벽한 결혼. 세묘는 너희 결혼 전부터 이미 나타샤와 바람났어. 내가 보길 원치 않았을 뿐 그 말은 따귀보다 아팠다. 올가가 휘청이자 마샤가 곧장 다가와 어깨를 붙들었다. 그만해, 마샤가 단호히 말했다. 넌 이미 충분히 했어. 아니, 말하게 둬. 올가는 친구의 손을 떼어내고 말했다. 난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 좋아, 레나. 내 삶이 실제로 겉됐는지 말해봐에 레나는 방문 개경 의자에 주저앉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흐느낌이 아니라 오열이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였다. 화장은 눈물에 번져 뺨을 타고 흘렀다. 올가는 처음 보았다. 강하고 늘 빈틈없던 동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맙서사, 올야. 이렇게 되길 원한 건 아니었어. 레나는 눈물 사이로 겨우 말을 이었다. 나는 그저 항상 너를 부러워했어. 너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나중엔 잘난 부자한테 시집갔잖아. 내가 원하던 걸 다 가졌어. 그래서 빼앗기로 했다는 거야? 계획한 건 아니었어. 다만 기회가 왔을 때 버티지 못했어. 레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그는 설득을 잘했어. 넌 알잖아. 그는 내가 특별하다고 했지? 자신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너와 있을 때의 그의 세계와 나와 있을 때의 그의 세계는 서로 다르고 둘 다 중요하다고. 올가는 천천히 동생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한 가지만 말해줘. 그녀는 레나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를 사랑했어. 레나는 오래도록 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사랑한 건 그가 내게 준 것들. 관심, 찬사,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감각. 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아니었어. 어쩌면 난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걸지도 몰라. 그 순간 복도에서 소음이 났다. 몇 사람의 묵직한 발소리. 젠장, 레나가 벌떡 일어섰다. 경비일 수도 있고 레비츠키 쪽 사람들일 수도 있어. 우린 나가야 해. 레비츠키를 어떻게 알아? 안톤이 긴장하며 물었다. 그와 같이 일했으니까. 레나가 재빨리 답했다. 자금 이체 서류를 처리했고 그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어. 그는 위험해. 그리고 난 그가 세면의 죽음에 연루돼 있다고 확신해. 뭐라고? 올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의사들은 심장마비라고 했어. 그래, 발작. 하지만 그걸 유발한 게 뭔지는 아무도 모르지. 레나는 책상 위의 서류와 USB를 모조리 챙겼다.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은 나가야 해, 안톤. 다른 출구 있지. 안톤이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끝에 비상계단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이 문 뒤로 몸을 숨기고 몇 초 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둘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올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레나에게도, 세면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눈먼 믿음, 순진한 신뢰, 허상 속에서 보낸 세월에 대한 분노였다. 이제 어딜까? 비상출구로 빠져나오며 그녀가 물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레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세면의 오래된 친구, 빅토르 사모일로프. 그의 손에 또 다른 비공식 유언장이 있어? 또 하나, 올가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 내용은 알아. 레나는 자신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세면이 그랬어. 우리 아이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의 일에 관한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그들은 주차장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사모일로프의 집으로 가는 내내 올가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스쳐 지나가는 거리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생각은 멀리 떠 있었다.
15년의 결혼 생활 결국 자신이 남편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그녀를 배신한 동생. 거짓의 거미줄 속에서 태어나 비뚤어진 가족사의 새 고리가 될 아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만든 완벽한 세계에 눈을 감고 현실을 보려 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 빅토르 사모일로프는 구도심, 혁명 이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에 살았다.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문이 열리고 올가를 본 그는 눈빛에 알아봄을 비쳤다. 당신이 세면의 아내군요. 인사 대신 그가 말했다. 더 일찍 올 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순즈음의 백발 남자였고 안경 너머로 영민한 눈을 가졌으며 교수 같은 느긋한 몸짓을 했다. 그는 그들을 책장으로 가득한 널찍한 거실로 안내했다. 세면이 당신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앉자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남긴 게 있어요. 그는 오래된 비서함으로 가더니 숨겨진 칸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다.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가 털어놓았다. 세묘는 다만 이것이 중요하다고 반드시 당신에게만 전달하라고 했어요. 올가는 두근거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과거에서 온 또 하나의 메시지, 또 하나의 비밀. 그녀는 천천히 봉인을 뜯고 접힌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실제로 유서였고 한 달 전 날짜로 손수 쓰여 있었다. 나, 테를레츠키 세면 알렉산드로비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내 사망 시 재산 분배에 관한 나의 최종 의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우로 시작했다. 올가는 빠르게 눈으로 훑었다.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 그녀에게는 아파트와 공식사업체, 안톤에게는 메르쿠리 지분, 레나에게는 전원주택 매각 대금의 일정 비율.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은 그녀의 예상을 깼다. 특별히 명시하건대 엘레나 안드레예브나 코즐로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그 아이에게 해외 은행. 레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올가는 말없이 그녀에게 유언장을 내밀었다. 레나는 그것을 읽고 눈을 감은 채 무겁게 소파에 주저앉았다. 넌 다 알고 있었지? 올가가 물었다. 그의 이중생활, 그가 얽힌 어두운 일들, 위험한 사람들까지. 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도 나를 아프게 할 걸 알면서 그와 관계를 계속했어. 난 진실을 말했어. 올랴. 레나는 거의 애원하듯 언니를 바라보았다. 계획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멈출 수 없었어. 그게 내게 주어진 유일한 진짜 같았거든. 언니의 남편과 잠자리를. 올가는 씁쓸하게 웃었다. 특별해지고 싶었어. 레나는 낮게 대답했다. 난 항상 두 번째였어. 그런데 그와 있을 때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함께한 그 몇 시간 동안만큼은 내가 주인공이었거든. 그때 올가는 또렷이 깨달았다. 이 방엔 2명의 피해자가 있었다. 그래, 레나는 신뢰를 저버렸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짓밟았다. 하지만 레나 역시 속았고 이용당한 건 아닐까? 이제 어쩔 거야. 레나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배어 있었다. 은행 금고, 서류. 그 다음은. 몰라. 올가는 솔직히 말했다. 끝까지 파악하고 싶어. 레비츠키가 누구인지, 정말 위험한 자인지. 은행 금고를 열고 나서 그 다음 길을 정할 거야. 그들의 대화를 말없이 지켜보던 빅토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원하시면 여기서 주무세요. 제 나이엔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집은 마음껏 쓰세요. 내일 힘을 내서 무엇을 할지 정하시죠. 고맙습니다. 올가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정말 큰 도움이에요. 빅토르가 그들을 거실에 남겨두고 사라지자 레나는 조심스레 올가의 손을 건드렸다. 넌 아마 날 용서하지 못하겠지. 그녀가 말했다. 용서를 바라진 않아. 다만 알아줬으면 해. 미안해. 내게 상처 준 모든 것들에. 올가는 한동안 동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말해주겠지? 지금 당장은 아무 약속도 못해. 하지만 너는 내 조카딸일지 조카아들일지 내 엄마야? 지금 내가 너에게 얼마나 화가 나 있든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의 일부야. 레나는 목에 걸린 울음을 삼켰다. 고마워. 올가는 창가로 가서 어두운 거리를 내다보았다. 그녀의 마음도 그만큼 어두웠지만 아주 멀리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희미한 불빛 언젠가 용서할 수 있으리라는 레나나 세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용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기 위한 희망이 있었다. 내일 은행에 가자. 그녀가 결연히 말했다. 세면이 우리에게서 아직 숨긴 게 뭔지 확인하자. 회색빛 아침이 빅토르 사모일로프의 창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올가는 담요를 두르고 의자에 앉아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첫 햇살을 바라보았다. 거의 밤새 뜬 눈으로 지내며 지난 며칠의 일, 새로 드러난 사실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진 상처 하나하나를 되짚었다. 소파에는 웅크린 채 잠든 레나가 있었다. 잠든 얼굴은 너무도 어려 보이고 무방비했다. 부모님 집에서 한 방을 나눠 쓰던 어린 시절 그대로였다. 올가는 분노와 서운함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감정들 사이에 다른 무언가 현민, 이해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안톤과 마샤는 손님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모두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함께 있기로 했다. 조용히 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빅토르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잠이 안 오시나요? 그는 레나를 깨우지 않으려 낮게 말하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차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올가는 감사의 눈길로 컵을 받았다. 거의 모르는 우리에게 너무 친절하시네요. 빅토르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세면을 거의 30년 알아왔습니다. 대학 때부터요. 그는 늘 복잡한 사람이었죠. 그의 이중 생활을 알고 계셨나요? 올가가 물었다. 빅토르는 고개를 저었다. 자세히는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느꼈습니다. 세면은 결코 보이는 그대로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젊을 땐 달랐죠? 야심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계산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삶이 사람을 바꾸죠. 늘 좋은 쪽으로만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럼 난 안 바뀌었나 보네요. 올가는 쓸쓸히 웃었다. 15년을 내가 만든 껍데기 속에 살았어요. 완벽한 단애, 완벽한 집, 완벽한 삶, 모두 환상이었죠. 이제 그 환상에서 벗어나셨잖아요. 빅토르가 부드럽게 말했다. 가끔은 모든 걸 잃어야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올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직접 겪어보신 분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빅토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내는 20년 전에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갔어요. 그 배신을 견디지 못할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내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더군요. 어떻게 그게 최고일 수 있죠? 올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그 일 덕분에 깨어났으니까요. 그가 미소 지었다. 내가 스스로에게 씌워놓은 역할을 내려놓고 진짜 삶을 시작했죠. 내 소명을 찾고 길을 찾았습니다. 작가가 되었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놀라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삶이 원래대로 흘렀다면 하나도 없었을 일들이죠. 올가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런 격변 끝에 자신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믿기 어려웠다. 이제 준비하죠. 그녀가 시계를 보고 말했다. 9시군요. 은행은 1시간 뒤에 열어요. 중앙은행은 도심의 위험 있는 건물에 자리하고 있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기둥, 흔들림 없는 견고함이 풍겼다. 입구의 경비는 그들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뒤 들여보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정중히 물었다. 은행 금고를 열어야 해요. 올가가 열쇠를 보여주며 말했다. 그들은 금고실로 안내받았다. 직원이 자신의 열쇠로 첫 번째 잠금을 풀고 이어 올가가 두 번째 열쇠를 꽂았다. 딸깍 금속 서랍이 앞으로 밀려 나왔다. 혼자 보실 수 있게 두겠습니다. 끝나시면 호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직원이 물러나자
올가는 조심스럽게 금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가 든 폴더, 봉인된 봉투, 그리고 작은 벨벳 상자가 있었다. 저건 뭐지? 레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았다. 올가는 먼저 폴더를 집었다. 계약서, 은행 명세, 사진들. 대충 훑어보니 특별한 건 없어 보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업무 서류 같네. 그녀가 말했다.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던 안톤이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금 세탁의 증거예요. 날짜, 금액, 이름들. 이걸로 경찰에 갈 수 있지만 그 일에 연루된 자들에게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죠. 꼭 그럴 필요까진 없어. 마샤가 회의적으로 말했다. 익명으로 넘길 수도 있고 우리 쪽 보험으로 쓸 수도 있고. 올가는 폴더를 내려놓고 봉투를 집었다. 안에는 세면의 짧은 편지가 있었다. 올리야, 내가 이 금고를 열었다면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이겠지? 폴더에는 너와 우리 아이를 레나가 이미 얘기했다면 지킬 수 있는 문서가 들어있다. 내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맞설 증거다. 현명하게 써라. 상자에는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 오래전에 샀지만 건네지 못했다. 이제 그것은 내 것, 모든 일에 미안하다. 올가는 의아한 눈으로 벨벳 상자를 보았다. 조심스레 열고는 얼어붙었다. 안에는 작은 다이아가 박힌 단순한 금 반지가 있었다. 이건 뭐야? 레나가 언니 어깨 너머로 물었다. 올가는 답 대신 편지를 건넸다. 레나는 재빨리 눈으로 훑었다. 그가 너를 위해 산 거네. 그녀가 놀랐다. 근데 왜 반지를 은행 금고에 내게 아니야? 올가는 반지를 유심히 보며 낮게 말했다. 안쪽 각인을 봐. 반지 안쪽에는 젠이 새겨져 있었다. 영원히, 나타샤, 레나가 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 반지를 그녀를 위해 샀지만 끝내 건네지 못했어. 올가가 말을 맺었다. 왜였을까? 아마도 그 관계가 너무 공식적으로 굳어질까 봐 두려웠던 걸지도요. 안톤이 추측했다. 혹은 내가 알아차릴까 봐. 올가는 반지를 손에서 굴리며 묘한 감정이 뒤섞이는 걸 느꼈다. 질투는 아니었다. 그엔 이미 너무 늦었다. 그저 그녀의 결혼이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세워졌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뿐의. 서류는 어떻게 할까? 마샤가 폴더를 가리키며 물었다. 누구에게 가야 할지 알아? 레나가 불현듯 말했다. 세면에게 금융경찰 쪽 연락이 있었어. 최후의 보험처럼 썼지? 일이 잘못되면 내가 그에게 연락해서 익명으로 자료를 넘길 수 있어. 올가는 놀라 레나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 내가 아는 한, 그래. 레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직한 사람이야. 게다가 레비츠키. 아니, 정확히는 크레브초프의 동생과 개인적 악연이 있어. 문서대로라면? 좋아. 올가가 동의했다. 그와 연락해. 그녀는 모든 것을 차곡차곡 폴더에 다시 넣고 반지만은 남겨두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그 반지는 세면의 배신을 상기시키는 표식으로가 아니라 그의 이중적 본성의 증거로, 어쩌면 두 여자를 사랑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정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증거로 간직해야 한다고 느껴졌다. 은행을 다녀온 뒤의 날들은 팽팽한 대기 속에 흘렀다. 레나는 금융경찰의 연락처에 닿아 문서 사본을 건넸고 그들은 당분간 몸을 낮추기로 했다. 올가와 마샤는 빅토르의 아파트에 남고 레나와 안톤은 시외의 호텔로 옮겼다. 은행 방문 나흘 뒤 뉴스는 금융범죄 혐의로 몇몇이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그 중에는 이고리 레비츠키와 그의 형제 게오르기 크레브초프도 있었다. 먹혔나 봐. 마샤가 TV를 끄며 말했다. 이제 위험은 끝난 걸까? 조금 더 지켜보자. 올가가 답했다. 모든 흔적이 그들로 향하고 우리로는 향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야 해. 일주일 뒤 레나와 안톤이 돌아왔다. 크레브초프 형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며 증인 추적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빅토르의 거실에 둘만 남았을 때 레나가 물었다. 세면과 살던 집으로 돌아갈 거야. 올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팔기로 했어.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야. 추억이 너무 많아. 그럼 어디서 지낼 건데? 당분간은 마샤네. 그러고 나서 내 공간을 찾을 거야? 작고 아늑한 곳 우 그녀는 레나를 보았다. 레나는 자연스레 둥그러진 배에 손을 얹었다. 내 아파트에 있을게.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사실 너가 사무실에서 한 말, 내가 내 삶을 망가뜨렸다는 말, 그걸 계속 생각했어? 내 말이 맞았어. 난 끔찍한 짓을 했어. 하지만 내가 후회는 하니 올가는 동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지금은 그래 레나가 진심으로 답했다. 그땐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어. 넌 결코 알지 못할 거라 믿었고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 난 이기적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영영 언니를 잃을까 봐 두려워. 두 사람은 오래도록 침묵했다. 배신의 고리 사이에 놓여 있었다. 언젠가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마침내 올가가 말했다. 하지만 이 짐과 함께 살고 싶진 않아. 내 아이가 내 조카가 덤마와 이모가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집안에서 자라게 하고 싶진 않아. 레나는 올가를 덥석 끌어안았다. 올가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 예전처럼 무턱대고 뜨겁게는 아니었다. 너무 많은 것이 무너졌으니까.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은 있었다. 누가 태어날 것 같아? 올가가 몸을 떼며 물었다. 아들이야, 딸이야. 의사가 그러는데 딸이래. 레나가 미소 지었다. 이름은 나탈리아로 하고 싶어. 그녀를 기려서 올가가 놀랐다. 응, 레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녀는 세면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였잖아. 기억을 남기는 게 맞는 것 같아. 올가는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결정에는 어떤 상징성이 있었다. 원이 닫히고 운명의 실들이 하나의 직조로 엮여가는 것 같은. 6달 후, 올가는 새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크진 않지만 밝고 아늑했고 도시 공원이 내려다 보였다. 책상 위에는 사진이 한 장 있었다. 레나가 아기 나타샤를 안고 있고 안톤이 함께 서 있는 사진. 기묘하고 불완전하지만 어엿한 가족. 세면의 죽음 이후 올가는 한동안 자신을 잃었다. 함께 가진 것의 대부분을 정리해 현금화했고 그 돈은 자신과 안톤, 그리고 아기 나타샤를 위한 신탁기금으로 나누었다. 그 다음 무엇을 할지는 알지 못했다. 해답은 뜻밖의 찾아왔다. 계속 교류하던 빅토르가 출판 일을 제안한 것이다. 그는 인맥과 경험, 그리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올가에게는 뜻밖의 재능 흥미로운 작가를. 알아보고 텍스트와 함께 호흡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녀는 여성 서사에 특화된 작은 출판사를 열었다. 이름하여 새로운 장. 회사의 정체성일 뿐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을 비추는 이름이었다. 노크 소리가 나고 안톤이 들어왔다. 준비됐어. 그가 웃었다. 레나가 벌써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어? 마샤도 온다 했고. 응. 가자. 올가는 가방을 들었다. 나타샤가 벌써 3달이라니 믿기지 않아. 시간은 빨라. 안톤이 코트를 걸쳐주며 말했다. 반년 사이에 이렇게나 많은 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 내 금융 전공이 드디어 쓸모 있어질 줄도. 내 아버지가 보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네. 안톤이 진지하게 말했다. 아직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어. 아마 누구도 진짜 그를 알진 못했을 거야. 올가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어쩌면 그 자신조차도. 그들은 차에 올라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레나와 작은 나타샤, 그리고 마샤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낯설지만 참된 가족. 가는 길에 올가는 달라진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안락한 환상의 껍질 속에 살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일은 고통스러웠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은 그녀를 거의 부수어 버렸지만 끝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가방 작은 칸에는 젠 영원이라는 각인이 새겨진 금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거짓과 고통의 표식이 아니었다. 삶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증거, 사랑이 여러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증거,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자신을 찾게 된다는 증거였다. 레스토랑에서 그들을 맞은 레나는 출산 후 살이 빠지고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팔에는 고이 잠든 작은 보따리 자기 나타샤가 안겨 있었다. 안아볼래? 레나가 아기를 올가에게 내밀었다. 올가는 조심스레 조카를 받아들었다. 아이는 따뜻했고 놀랄 만큼 가벼웠다. 그녀는 눈을 떴다. 세면을 닮은 짙은 눈동자가 이모를 또렷이 바라보았다. 안녕, 작은 아가 올가가 속삭였다. 우리의 낯설지만 소중한 가족에게 온 걸 환영해. 나타샤는 한 번 깜빡이더니 다시 잠들며 올가에게 몸을 맡겼다. 그 순간 올가는 마지막 남은 원망과 분노의 파편들이 서서히 녹아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구름 한 점 없는 행복은 아니었다. 거기까지는 아직 멀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는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가장 끔찍한 배신 이후에도 사람은 다시 시작할 힘을 자기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확신. 이제 그녀는 15년 동안 완벽한 결혼이라는 황금 세장에 갇혀 살던 그 올가가 아니었다. 새로운 올가는 정직의 값을 알고 진실을 직시할 줄 알며 자신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기를 마샤에게 건넸다. 마샤는 환히 웃으며 아이를 받아 안고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새로운 가족, 그녀의 새로운 삶. 마샤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버텨낸 시간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위하여. 레스토랑 창밖으로 해가 기울며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날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매일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살지, 누구를 사랑할지 자신의 이야기를 남의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써내려갈 기회가 있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덧붙였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감상을 나눠주세요. 그게 우리가 매일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을 지키세요. 행복하시길.